근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엘리트 바닥에서 이제 있던 분이시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데도 요즘에 뭐 일반 분들이 뭐 미드 푸시다, 리어 푸시다, 프론트 푸시다 말이 많은데 어떤 게 맞나요? 미드핏 뛰면 안 돼요. 응? 아니 선수들도 미드핏 뛰는 사람 많이 없어. 우리나라에 미드핏 뛰는 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어? 그 아프리카의 아베베 막 그런 사람들이 미드풋으로 뛰는 거지. 몸 준비도 안 된 선수들도 미드풋을 못 뛰어서 다 리어풋 뛰는데 아니 동호인들이 미드핏을 어떻게 뜁니까? 발 다 다치지. 몸이 준비가 되고 미드핏을 뛰든 뭐 리어풋을 뛰든 프론트핏을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한테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내? 저 사람 뭐 마라톤 흑자야 뭐야 왜 이렇게 화내? 이러면서 좀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황영조 아저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뭐 사실 회생방언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황영조 아저씨가 일단 한 달쯤 전에 카본화 신지 마라 급 안 되면 라는 투로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올드 클래스라는 채널인 것 같아요. 황영조 감독이 약 2-3달 전에는 미드풋으로 뛰지 마라, 그리고 약 1-2달 전에는 카본화 신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오시고 런닝하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헤드만 봤을 때는 제2의 이영표?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봤어요. 근데 영상 보면서 참담해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황영조 씨 때문이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황영조 이제 감독이 아무래도 엘리트 채용만 하시다 보니까 말을 곱게 안 해요. 그리고 말을 곱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욕하고 때리지만 않으면 됐지 뭐 딱히 뭐 자상하게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황영조 감독도 평생 엘리트 운동을 해왔고 현재도 이제 엘리트 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말이 곱게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좀 반감을 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헬스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헬스랑 유사함, 최근 런닝이랑 헬스랑 유사함. 헬스가 제가 다른 운동들과 굉장히 다르다고 말한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던 건데, 선수랑 일반인이 같은 공간에서 훈련한다. 이게 다른 운동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예요. 축구 선수면 축구 동호인들하고 같이 공 안 차죠. 농구 선수면 농구 동호인들하고 같이 농구 안 하죠. 근데 헬스는 바디빌더들하고 일반적인 그냥 헬스인들하고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해. 아니 막 옆에 헬스장 가보면은 막 저기 철순이 형 운동하고 있고, 저 헬스장 가보면은 막 강인수 운동하고 있고, 저기 가보면은 뭐 강구 운동하고 있고, 장성희 운동하고 있고 막 이래. 이런 운동이 사실 그전에는 헬스였어. 근데 지금 런닝도 약간 그렇게 되고 있죠. 온라인적으로 이제 워낙 교류가 많다 보니까 선수들하고 일반 생활체육인들하고 함께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는 게 이 싸움의 시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황영조 선수가, 전 선수가 현재 엘리트 선수들, 달리기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면 전혀 논란이 될 게 없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냐?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들어.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나 카보나 지금 사서 신고 뛰고 있는데 급 안 되면 카보나 신지 마라. 약간 기분 나쁜데? 나 요즘에 미드풋으로 달리는 거 연습하고 있는데 급 안 되면은 미드풋으로 뛰지 마라? 좀 기분 나쁜데? 이럴 수 있잖아요. 헬스도 마찬가지였죠. 뭐 3대 몇 이하는 뭐 금지가 존나게 많았어. 물론 처음에는 밈으로 시작됐습니다. 밈으로 뭐 3대 500 이하 언더아머 금지라는 밈으로 시작됐는데, 근데 솔직히 3대 500도 못 드는데 SBD 떡칠하고 다니는 애 보면 좀 꼴배기 시킨 함. 솔직히 3대 400도 못 드는 새끼가 민소매 입고 있으면 좀 짜증나긴 함.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실제로 다툼이 일어나 버렸어. 급에 맞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일병이 꺾여야 헬스장을 갈 수 있었어. 좀 지나니까 일병부터 헬스장 갈 수 있었어. 이런 것처럼 2등병이 헬스장을 가? 아니 1병 2호봉이 헬스장을 가? 이 지랄이 나버리는 거야. 지금 사회생활에서, 현실에서, 심지어 취미로, 일도 아니고 취미로, 프로도 아니고 생활체육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문제가 돼버린 것 같고, 저도 영상을 보니까 조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게 말씀을 하신다 싶었어요. 왜냐면 말투 때문에. 황영조 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입니다. 송기정 선수, 황영조 선수 둘밖에 없지 않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엄청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때가 9위 바르셀로나였나? 아무튼 그 정도 올림픽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인데 일본 선수하고 최후의 최후까지 서로 똑같은 속도로 뛰어가다가 막 서로 물도 논아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에 스퍼트로 일본 선수를 제끼고
금메달을 딴 굉장히 감동적인 금메달이었죠. 사전 지식 조금만 얘기할게요. 황영조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92년도에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96년도에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이봉주 선수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모적인 거나 자라온 환경 같은 것들 때문에 인간 승리라는, 안 그래도 종목이 마라톤인데 좀 살아오신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 않으셨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영원한 1인자였던 황영조 선수가 지금 은퇴한 뒤에 우리나라 마라톤 미래 어떻게 되냐 이러고 있는데 이봉주 선수가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력만으로 은메달을 딴 것처럼 언론에서 엄청 포장을 해대니까 뭔가 이봉주 선수가 노력의 산물 같고 뭔가 좀 성실한 사람인 것 같고 황영조 선수가 안 성실한 사람처럼 느껴져 버린 거죠.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메타인지가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씨발 올림픽 금메달 따는데 노력 안 하고 따는 새끼가 어디 있겠냐고 세상에. 어디 신설된 종목의 특정 국가만 하고 있는 뭐 그런 스포츠가 아닌 이상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 중에서 재능만으로 딴 새끼가 어디 있겠냐고 다 노력했겠지. 황영조 선수는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몸이 불타는 고통이 드는데도 참고 뛰었다고. 본인 얘기해. 그래서 예전에 황영조 선수가 이봉주 선수가 이제 은메달 따고 나서 이제 비교를 자꾸 당하니까 어디 기사에서 이봉주 옛날에 나랑 같이 훈련할 때는 나 따라오지도 못했던 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약간 대서특필 비슷하게 되면서 황영조 선수가 이봉주 선수의 성과를 무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황영조 선수도 본인 말 맞다나 몸이 불타는 고통을 참으면서 훈련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인데 자기는 타고난 심폐지구력이 좋고 타고난 근육의 질이 좋고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금메달을 쉽게 딴 것처럼, 그리고 이봉주 선수는 되게 어렵게 살았고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서 뛸 때마다 큰 고통이 오는데 그걸 참고 올림픽 은메달까지 딴 것처럼 자꾸 대중한테 소개가 되니까 조금 멘탈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봉주 선수 얘기만 나와도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엘리트 바닥에서 이제 있던 분이시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데도 요즘에 뭐 일반 분들이 뭐 미드풋이다, 리어풋이다, 프론트풋이다 말이 많은데 어떤 게 맞나요? 미드풋 뛰면 안 돼요. 응? 아니 선수들도 미드풋 뛰는 사람 많이 없어. 우리나라에 미드풋 뛰는 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어? 그 아프리카의 아베베 막 그런 사람들이 미드풋으로 뛰는 거지. 몸 준비도 안 된 선수들도 미드풋을 못 뛰어서 다 리어풋 뛰는데 아니 동호인들이 미드풋을 어떻게 뜁니까? 발 다 다치지. 몸이 준비가 되고 미드풋을 뛰든 뭐 리어풋을 뛰든 프론트풋을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한테 저 사람 왜 이렇게 화내? 저 사람 뭐 마라톤 흑자야 뭐야 왜 이렇게 화내? 이러면서 좀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벼랑간 황영조 선수한테 혼났어. 아니 나 지금 달리기 건강에 좋다 그러고 나 원래 운동 존나 싫어하는 새끼인데 운동화만 그냥 이쁜 거 하나 신고 나가서 뛰니까 뭔가 상쾌하기도 하고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해서 달리기에 지금 취미를 이제 막 붙인 상태고 달리기가 너무 재미있어지니까 인터넷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는지 어떤 장비가 좋은지 찾아봤을 뿐인데 갑자기 벼랑간 옛날에 올림픽 금메달 땄다는 사람한테 존나게 혼난 상태인 거야. 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저번에 봤으니까 또 추천이 떠. 나 지금 카보나 오늘 도착했어. 씨부레. 내 카보나 도착했다. 내일 이거 신고 아침에 뛰어야지. 뉴발 젤 카야노 이거 신고 내일 뛰어야지. 이러다가 유튜브를 켰어. 내일 조금 잘 뛰려고 방법 좀 찾아보려고. 근데 황영재 아저씨가 또 나와. 저 사람 또 화내나? 누르기 싫어. 근데 누를 수밖에 없어. 왜? 카보나 왜 신습니까? 써 있는 거야. 내가 카보나 지금 샀는데. 한쪽에 150g짜리 카보나 내가 지금 샀는데 안 누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눌렸어. 누르자마자 카보나 그런 걸 그 일반인들이 신으면 됩니까 그게? 응? 아니 선수들 중에서도 카보나 신고 훈련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거 지금 선수들 지금 많아. 뒤에 가가지고 선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카보나 신고 뛰는지. 이 선수들도 전부 푹신푹신한 쿠션을 뛴단 말이야. 몸이 준비가 안 되면은 카보나든 동네 시장 바닥에서 3만 원 주고 사는 운동화든 자기 몸에 맞는 자기 발에 맞는 운동화를 신어야지. 카보나 신는다고 뭐 빨라지면 무조건 좋습니까? 내 건강을 갈아 넣어가지고 빨라지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몸이 다쳐가지고 앞으로 뛸 수가 없고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일단 몸을 만들고 내가 몸을 만들고 나서 카보나를 신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장비만 사고 30만 원짜리 카보나 사면은 뭐 잘 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마라톤이. 이래버리니까 계속 혼만 나는 거야 진짜. 그 지금 마라톤이라는 거는 원초적인 스포츠입니다. 달리기 과학이 뭐 얼마나 있어요. 물론 과학이 있긴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선수들이 과학적인 그거를 접목해가지고 기록을 단축시키는 거지.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 선수들이 자꾸 막 기술 얘기를 하고 장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마라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선수들이 마라톤을 뛰면 2시간 20분대가 나와요. 우리 때는 그 기록을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거. 우리 때는 다 2시간 10분 뛰어야지 선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 근데 지금 다 카보나 신고 훈련 환경 좋아지고 세상 좋아지고 먹을 거 많고 이런 시대에 지금 2시간 20분대로 뛰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일본은요 지금 생활체육인이 얼마 전에 2시간 10분대를 뛰었어요. 2시간 10분을 깼어. 생활체육인이 공무원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이분이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이분이 엘리트 체육 감독이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고, 그러니까 막말로 축구로 치면은 차범근, 홍명보 이런 사람인 거고, 농구로 치면은 서장훈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야구로 치면은 선동열, 이종범 이런 사람인 거고, 오죽했으면 이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구독자 중에 런창이 있어요. 달창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헬스 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헬창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제 달리기 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달창 혹은 런창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친구가 자료를 나한테 보내줬어. 근데 좀 많이 놀랍긴 하더라고요. 황영조 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을까? 자,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올림픽 세계 대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성적을 내려면은 지금 2시간 5분대가 필요하죠. 지금 2시간 5분이 이미 깨졌고 2시간 깨네 마네 이러고 있어. 2시간을 깬 비공인 기록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치트키를 쓴 거라서 사실상 이제 현재 인간의 능력은 아닌 거고, 어쨌든 2시간 5분 근처의 기록을 내야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기록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남자 엘리트 기록입니다. 엘리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5분이고 나발이고 2시간 10분도 없어. 2시간 10분 안에 뛰는 사람도 없고 2시간 15분도 없고 2시간 20분 안쪽으로 뛰는 사람도 없이 이래버리는 거야. 2시간 20분 뗀 거예요. 그나마 1등은 20분 깰 뻔했고 25분 여자분들은 40분 53분 이래버리는 거야. 남자 일반부입니다. 일반부는 그럼 어떠냐. 남자 2시간 28분 29분 30분.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여자는 2시간 52분 56분 58분. 자, 보시면은 일본입니다. 이게 일본이 현재 육상이 기록이 계속 단축되고 있거든요. 기록이 좋아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일본은 1000m 기록이 27분대가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 신기록이 또 갱신됐고 27분대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27분대는 고사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일본하고 이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분들이 일본의 생활체육인 분들보다도 기록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자전거 쪽에도 레전드인 분이 계셔. 자전거 타는 분이 많이 없을 때 그분이 별로 좋지도 않은 장비를 가지고 선수들, 외국 선수들 초청해서 하고 해도 그 외국 선수까지 제껴가지고 로드 자전거 대회를 싹쓸이 하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 김팔룡 씨라고 합니다. 김팔룡 선생님 존경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자체에서 연봉을 받는 달리기 선수,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자체에서 연봉을 주니까 프로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직장인인데 2시간 10분을 뚫은 사람이 나왔어요. 2시간 9분 몇 초 뛰었을걸요, 마라톤을. 공무원이야 그 사람. 회사 퇴근하고 나서 훈련하고 주말에 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9분을 했어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영조 감독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장비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1차원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달리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안 하네, 조져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뛰라고 욕해야 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안 뛰냐는 거죠. 왜 안 뛰냐. 황영조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선수들이 달리기 기록이 왜 떨어졌냐 이건 거야. 아니 마라톤을 지금 2시간 20분 30분을 뛰어도 연봉이 따박따박 나오는데 열심히 훈련하겠냐 이건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훈련해도 올림픽 금메달이나 이런 거를 노리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연봉 받고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선수를 하는 건데 열심히 뛰어가지고 부상의 위험을 안는 것보다는 그냥 몸 관리하면서 열심히 훈련 안 하면서 적당히 뛰어가지고 10년 20년 선수 생활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돈이라도 많이 주게 되면은 연봉 1억 2억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장미란 선수나 박태환 선수처럼 연봉 3억 5억 이렇게 주면은 달리기 열심히 한 사람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 지금 연봉이 2천 몇백만 원, 3천 몇백만 원, 4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독으로 하고 있는 여기 어쩌고 저쩌고도 지금 연봉이 3,200인가밖에 안 돼요. 2,800밖에 안 돼 연봉이. 그럼 내가 이 친구들한테 열심히 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막말로 지금 자전거 대회 나가고 자전거 훈련 나갔다가 사우나 갈 돈도 지금 아끼고 있어요 선수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황영조 감독이 있는 달리기
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마라톤 선수들의 연봉이 2,800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봉 2,800 받고 누가 열심히 뛰겠냐고. 그러니까 황영조 감독님도 얘기를 해요. 내가 선수들한테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다 이거야. 아니 돈이 안 되는데 열심히 뛰고 열심히 뛰다가 부상당하면 그 책임을 져주냐 이건 거예요. 책임 안 져줘요. 제가 이 마라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뭐 약간 예상을 해보건데 우리나라 지금 경륜이 있잖아요. 경륜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거든요. 나는 솔로에 막 경륜 선수들 한 2분, 3분 정도 나오셨던 거 알죠? 경륜 선수가 생각보다 있어요. 경륜이 돈이 좀 됩니다. 잘하는 선수들 연봉도 꽤 많이 받습니다. 근데 경륜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치면 치료를 안 해줘요. 다치면 대회를 못 뛰잖아요. 경기를 못 뛰잖아. 경륜은 경기 많이 뛰는 거 아시죠? 도박을 하셔야 되니까.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경륜은. 저기 경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선수가 다쳐가지고 경기를 못 뛰면은 월급이 안 나와요.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케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 나라에다가 이렇게 돈을 내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돈을 받고 막 이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 돼야 되잖아. 내가 굶어 죽는다는 그런 걱정은 하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정도 사는 나라에서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안 하게 해줘야 되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그게 잘못되고 있긴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나이 들어서도 굶어 죽지 않게 이런저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륜 선수들 보면은 다치면은 끝이에요. 자기가 치료해야 돼요. 재활도 자기가 해야 돼. 치료비를 안 줘. 그 아마 마라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한국체육진흥공단 소속으로 연봉을 2,800밖에 안 주는데 이 사람들 다치면 해줄 리가 없죠. 근데 이게 뭐 때문이냐? 생활체육진흥정책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생활체육진흥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지지한다고 해서 엘리트 체육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아닐 거 아닙니까? 전 그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은 아니에요. 제 말투가 좀 단호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저는 항상 같은 생각입니다. 엘리트 선수 극소수한테 큰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나라도 더 따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국민들이 TV로만 그 스포츠를 보지 않고 직접 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나라가 훨씬 건강한 나라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단 하나도 못 따는 일이 있어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생활체육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게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을 키우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최근에 수십 년 동안. 일본이 한 10년 전에 그 도쿄 올림픽 준비하면서부터 엘리트 체육 진흥 계획 발표 같은 걸 하고 일본이 엘리트 체육에 돈을 많이 쏟아붓기 시작했거든요. 못 살면 엘리트 체육에 목매는 거예요. 잘 살면 엘리트 체육에 목 안 매요. 물론 미국처럼 아예 넘사벽으로 잘 살아버리면 또 엘리트 체육이 이제 돈이 되긴 하는데 근데 거기는 또 엘리트 체육 자체가 실제로 돈이 돼버리니까 거기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나이키에서 스폰해주지 나라에서 스폰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펠프스 같은 선수들 나이키에서 스폰해주지 나라에서 스폰해주는 게 아니잖아. 거기는 뭐 아마추어 뭐 미식축구든 뭐 축구든 뭐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관중이 많이 오고 돈이 되니까 아마추어 스포츠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은 그냥 남사벽이야. 전 세계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없는 그냥 남사벽인 거니까 여긴 아예 제외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로 보면은 엘리트 체육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는 보통 후진국들입니다. 완전 후진국 말고 약간 개발도상국 요 정도. 후진국은 또 거기 쓸 돈이 없죠 또.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오히려 엘리트 체육에 돈을 많이 안 써요. 엘리트 체육에 돈을 많이 쓰는 의외의 나라가 독일이에요. 의외로 독일이 엄청 잘 사는 나라잖아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엘리트 체육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냥 뭐 운동하니까 돈 줄 게가 아니고 보통 이제 소방관이나 경찰관 이런 걸로 이제 예비 같은 걸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몇 번씩 의무적인 교육을 받으면 경찰이나 소방관 근무하는 것처럼 운동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운동선수를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진짜 소방관이 되고 진짜 경찰관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엘리트 체육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밥 먹고 운동만 하는 거죠. 어디 시청 소속, 어디 뭐 도 소속, 뭐 어디 구청 소속, 어디 지자체 소속으로 해서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셔. 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종목이 있습니까? 레슬링, 복싱, 뭐 달리기, 어쩌고저쩌고 뭐 수영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장미란 선수처럼 고양시청으로부터 연봉을 막 3억, 5억씩 받는 그런 초엘리트 선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박태환 선수처럼 역시 연봉을 막 3억, 5억씩 받는 그런 선수도 있겠지만 근데 음지에 있는 선수들은 연봉을 되게 못 받고 있어요. 마라톤 하는 분들은 한국체육진흥공단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2,800밖에 안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록만 보고 아니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 생활체육인들한테 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새끼들 뭐 빠져가지고 헝그리 정신이 없네 이지랄하면서 욕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생활체육이 발달하는 게 맞으니까 엘리트 체육에 돈을 줄여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연봉을 안 늘리는 게 맞고 우리가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게임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연봉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돈 존나 줘서 일본 잡읍시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각자의 이제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정답이 없는 거고 무지성으로 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김연아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 김연아 선수도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엄청 많이 받았죠. 박세리 선수는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은행이었을 거예요. 틀렸으면 알려주십시오. 수억씩 매년 받으셨죠. 근데 김연아 선수가 처음부터 받았냐?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의 부모님들이 자산을 탕진해가면서 김연아 선수 훈련시키고 감독 연봉 주고 대회 나갈 때마다 경비 전부 다 내고 다 사비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나니까 기업들에서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선순환이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박세리 선수도 그전에는 힘들게 운동하셨어. 지금은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틀어졌지만 아버지가 막 식당이랑 막 이런 거 정리하고 평생 모으신 돈으로 훈련시키고 채 사주고 막 코치 붙여주고 본인도 막 체력 훈련 막 시키고 해가지고 박세리 선수가 잘 된 거고 LPGA에서 성적을 내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게 된 거고 그 유명한 그 양말 벗고 그 친 거 막 거기서 대한민국 여자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LPGA 우승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되신 거지 처음부터 기업이 후원해서 키운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어떤 강요나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유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거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트 체육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생활체육에다가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근데 저랑 생각이 달라서 엘리트 체육 선수들한테 최소한 현재 물가에 맞게 연봉 5천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니까. 5천 많은데요? 운동 선수들은 어차피 선수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직장은 그래도 20년은 다니잖아. 많이 줄였다고 해도.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좀 더 줘야 되니까 5천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스타크 플레이어들 혹은 뭐 메달 딸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한 1억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 흑자일스 같은 유튜브 광대 새끼도 연봉 1억이 넘는데 국가대표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1억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인들하고 엘리트 체육인들의 기록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국가 대항전을 보면서 올림픽을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할 때마다 정말 큰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가서 달리고 좋은 데에서 농구공 튕기고 축구공 차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스포츠 안 즐기고 그냥 TV로 그냥 보고 싶다. 대리만족하고 싶다.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선수 제끼는 걸 보고 싶다.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이나 미국 선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다가 돈을 써서 내가 보고 싶은 성적을 보게 해주는 게 또 국민 케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거고 누구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황은 알아야겠죠. 현재 마라톤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 말에 의하면은 연봉 2,800 받아요. 연봉 2,800 받으면은 달리기 훈련하고 나서 목욕탕도 못 가. 지금 요즘에 영양제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BCAA, EAA, 뭐 글루타민, 글루코사민, 프로틴 좋은 거 많이 나온다고요.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거. 닭가슴살도 겨우 먹어. 이런 선수들한테 내가 막 몸에 불이 타는 고통을 겪으면서 달리기를 했던 내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나처럼 열심히 뛰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나는 금메달 따고 나서 돈 많이 받았거든. 2,800의 목욕탕을 왜 못 감? 쓸 돈이 많다 이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러닝화의 수명이 6개월이에요. 아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면 3년 4년 신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대. 특히나 선수들은 보통 6개월마다 간대요. 그리고 동호인들도 1년까지 쓰면은 못 씻는데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갈 때 되면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나이키, 아식스, 뭐 아디다스, 뭐 리복 뭐 할 거 없이 러닝화들 가격 엄청 오른 거 아시죠? 애지간한 러닝화 20만 원 전후해요. 10후에서 20초. 선수들이 신는 것들은 30만 원대가 많아요. 꼭 카보나 아니더라도 20만 원대 운동화야. 6개월마다 그거 사야 돼. 테이핑 같은 것도 해야 돼. 그리고 어디 뭉치고 하면은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좀 받고 도수치료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씨발 운동도 안 하는 흑자일스 새끼가 일주일에 2번씩 도수치료를 가요. 도수치료 20만 원씩 하는 거를. 근데 달리기 선수가 도수치료를 못 받아 비싸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황영주 선수의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제 이제 주변 사람 중에 달창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형님 처음 달리기 시작하시는데 카보나 사시면은 좀 무리가 갈 수 있다 부상이 올 수 있다 해가지고 요걸 샀어. 요거
젤카야노를. 이것도 비싼 겁니다. 이게 한 25만 원 해요. 요거는 이제 좀 무겁습니다. 카보나에 비해서 엄청 무거운 느낌이에요. 달리기 기록보다는 안전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운동화, 안정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발목은 덜 잡아주지만 쿠셔닝이 좋아서 뭐 반발도 없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화가 있고, 또 카보나가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어요. 카보나는 이제 반발력이 좋아서 카본 자전거 타듯이 오늘 좀 기록 좀 재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신게 되는 거고, 달리기를 이제 시작해보려는 동호인도 아니죠. 저는 그냥 생활체육인들도 운동화 3개씩 갖고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거, 중간쯤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록 잴 때 신는 거 3개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2개는 선물이긴 한데 요 3개 합치면 돈이 7, 80만 원이에요. 이걸 6개월마다 갈아야 되는 거야. 연봉 2,800으로 힘들죠 이거는. 처음 시작하면 강 아무거나 신어도 됨. 저는 저기에 반대해요. 왜냐,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좀 매니아들만 헬스를 하던 시절부터 저도 헬스를 했으니까, 저도 고3 때부터 했으니까 2002년부터 헬스를 했으니까 얼마나 옛날이고, 2002년에 헬스를 몇 명이나 했겠습니까? 얼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저도 한 5, 6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헬스를 시작하면서 막 이런저런 장비를 차려고 하고 막 뭘 찾아보고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야 그냥 파급력부터 시작해. 야 가서 랩풀다운 20세트 해. 야 스쿼트 그냥 100개씩 한 5세트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뭐 굳이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마음이, 기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기모찌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싸기만 할 것 같으면은 얼굴 안 봐도 되잖아요. 나오잖아. 안 예뻐도 나와. 근데 여러분 얼굴 왜 봐요? 기분이 달라. 개천박하게 비유하자면 이런 건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운동화나 신고 가서 뛰는 거 하고, 내가 이렇게 이쁜 운동화, 인기 많은 운동화 신고 뛰는 거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거 신고 나가서 뛰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보면서 뉴발란스 안정화? 이지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헬스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SBD 35만원짜리 파워벨트를 차도 내가 스쿼트 하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SBD 이지랄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누가 기분 좋아? 내가 기분 좋잖아. 내가 기분 좋은 거라고. 남들이 뭐 지랄 연병을 하든 말든.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저께 그 로드 자전거 연예인들이 뭐 1,800만 원, 뭐 2,000만 원짜리 자전거 탄다고 하니까 댓글이 안 좋은 게 많이 달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연예인들한테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로 느껴지지도 않거니와, 우리한테 이제 공이 하나 빠진 느낌이겠죠. 어디 행사 한번 뛰고 오면 2,000만 원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자전거 2,000만 원짜리 못 사겠습니까? 일당인데 사겠죠. 우리랑 아예 경제 관념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 이유도 있는데, 만약에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그냥 자전거를 취미로 타시는데 1,5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혀 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 타서 기분 좋다는데 남이 왜 지랄이냐고. 만약에 사서 집에다가 짱 박아두고 거미줄 치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그걸 사서 기분이 좋고 재밌다는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 바이크가 4,300만 원짜리 샀어요. 존나 과분해요. 지금도 그 성능 30%를 못 써. 근데 처음 바이크에 입문해서 저만큼 열심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타고 다녀요. 조금씩이라도 막 자주 타려고 하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을 장거리 라이딩을 해요. 저 자전거도 일주일에 3번 정도를 1시간 이상을 타요. 오프로드 오토바이도 일주일에 2, 3번 정도를 1시간 이상씩 타요. 존나 열심히 탄단 말이야. 이게 돈이 왜 아까워 이게. 물론 사람마다 이제 그 돈의 가치가 다르겠지만, 자기가 기분 좋게 한다는데, 자기가 예쁜 거 타고 싶다는데, 맨발로 금메달 딴 선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필요 없다는 거야 운동화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저 사람 현실에 대입해서 왜 그 지랄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존나 성질낼 게 뻔하단 말이야. 내가 너 성질나게 해볼까? 야 너 지금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성능의 반값 정도 되는 옷이 있는데 왜 그 옷을 입니 너는? 유니클로 적당한 옷이라고 시장에 그거랑 같은 기능인데 3분의 1 가격이 있는데 왜 그걸 입니? 너 어차피 그 옷 입어봤자 네 얼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전혀 멋있지도 않은데 뭐하러 그 패션에 신경을 쓰니? 너 어차피 돈만 한데 신발은 왜 그런 이쁜 걸 신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화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분 내려고 아반떼 샀는데, 야 나 씨발 스파크 사지 왜 아반떼 사냐? 야 마티즈 사지 왜 아반떼 사냐? 그 돈 씨발, 야 마티즈로도 출퇴근 다 된다 이지랄하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마티즈 사는 사람한테 씨발 남들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 잘만 하는데 자차를 쳐 사야 되냐 이지랄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다 반항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보다 돈을 좀 더 쓰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본인이 본인 돈 써서 행복해지겠다는데 왜 지랄하는 거냐고. 그 제가 롤 초반에 할 때 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게임하기도 하고. 사실상 제 인생 처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경쟁 게임을 싫어했어. 저는 지는 게 싫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재밌길래 처음에 럭스 서포
서폿으로 시작했어요. 하자마자 너무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땐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럭스 스킨을 샀어. 좋은 거를. 그 뭔지 알죠? 원소 바뀌는 거. 레벨 몇 대면은 뭐 찍으면은 이 스킨 바뀌는 그 럭스의 그 레전드 스킨이냐 뭐냐 그거에 있단 말이야. 그걸 샀어. 그걸 하고 개같이 못하니까 브론즈 4에서 한 5판에 한 판씩 개지랄을 하는 거야. 이 새끼는 또 못하는데 스킨 끼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걔들을 모대공을 바로 켰어요. 럭스인데도. 아니 거지도 아니고 씨발 이거 뭐 3만 원짜리 스킨 사는데도 뭐 그런 걸 따져야 되냐. 내가 뭐 씨발 300만 원짜리 스킨을 꼈으면 말도 안 해. 스킨 그 3만 원짜리 내가 치킨 한 번 안 먹고 럭스 스킨 끼고 기분 좋게 게임 좀 한다는데 왜 지랄이냐고. 그러면 꼭 그런 새끼들이 나와요. 베이커도 스킨을 안 끼는데. 그런 새끼들을 다 삼천교육대를 보내야 된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과소비, 허세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파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중간이 좋은 거지. 카보나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전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봐야 알아요. 백날 얘기해봤자 안 돼.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건데 참으면은 계속 어디 걸리는 마음이 있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살 때도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뭐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잖아요. 아 내가 페라리 샀어야 되는데 아반떼 사가지고 페라리가 계속 마음에 걸리네 이지랄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페라리 살 놈은 사겠지. 근데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뭘 내가 사고 싶었어. 근데 뭐 돈 50, 100 차이가 나. 가성비가 이게 더 좋대. 근데 나는 이게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더 이뻐. 근데 사람들이 이거 왜 사냐 100만 원 차이 나는데 성능 똑같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말 듣고 이걸 산 거야. 사고 나면 후회해요. 50, 100 더 주고 그냥 이거 살 걸. 내가 좋아하는 거. 괜히 남들이 사라는 거 사가지고. 그리고 실패를 해도 50, 100 더 주고 이걸 샀어? 탔어? 좀 별로야? 괜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뭐 여러 명이 뭐 좋다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알았잖아. 알면은 후회가 없다니까. 오히려 해봤으니까. 안 해본 게 후회가 더 되는 거지. 오토바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되어 있는 뭐 우주 명차도 있고 1250 어드방 뭐 이런 거 좋다고 말하는 몇 가지 오토바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25 이하에서는 이거 사야 되고 쿼터에서는 이거 사야 되고 미들에서는 이거 사야 되고 리터에서는 이거 사야 되고 뭐 투어러는 이거 사고 뭐 어드방은 이거 사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오토바이들이 대충 한 10개 뭐 이 정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오토바이 많이 사시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다 후회하냐 혹은 엄청 후회해가지고 막 다시 모르고 싶고 이러냐. 그러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건 해봐야지. 그때 봐야지. 근데 황영조 선수께서 스포츠카에 비교를 하시더라고. 스포츠카에 비교를 하니까 저도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오토바이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을 별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평범한 승용차를 샀어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페라리를 사버리면은 사고 날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러니까 카보나를 신을 준비가 안 된 사람,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카보나를 신는 거를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카보나 정도면 그냥 한번 신어보고 한번 그때 봐라. 좀 다쳐봐라. 회복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 경험을 해보면 30만 원으로 깨우쳤으면 괜찮은 편이지. 오토바이는 좀 달라요. 엄청 유명한 사건이 있죠. 어떤 친구가 오토바이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오토바이 처음 타는 뭐 20살인데 얼마 전에 면허도 따고 했는데 아빠가 사준다고 하시니까 가격 상관없이 뭐 살까요? 뭐 처음이니까 그냥 쿼터급 정도로 살까요? 아니면 뭐 R1으로 살까요? 리터급입니다. 존나 빠릅니다.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빨라요. 이렇게 막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타고 나이 어리고 이러면 막 땡기게 되니까 무조건 쿼터부터 사라 다 얘기했는데 저 그냥 R1 살게요 하고 며칠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뉴스가 떠서 그 학생 오토바이 사고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카보나 신고 뛰다가 좀 다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오토바이로 가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알차가 압도적이거든요. 배달하시는 분 아니면 알차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명, 목숨이 걸린 거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함부로 추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되게 재밌게 타고 있고 제 오토바이 입문기를 영상으로 촬영까지 해놨지만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토바이를 추천하는 게 돼서 저 때문에 오토바이를 시작했다가 좀 안 좋은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돼서 못 올리겠어.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고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오프로드, 산악 오토바이나 산악 자전거는 오히려 추천을 드리잖아. 보통 공도에서 차들이 다니는 곳에서 타다가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돌아가시게 되는 거지, 산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진 않겠지만 진짜 별로 없거든요. 어디 부러지는 게 이제 끝이지. 엊그제 그 자전거 타시다가도 또 돌아가신 분이 계셔. 한문철에서 봤는데 그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을 제끼고 가던 차가 자전거 팩이 있었는데 그 팩에서 삐져나온 분을 차로 역주행하다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사건인데 그게 100대 0이 또 안 나와가지고 100대 0 안 나온 거는 씨발 선 넘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바혐국 자혐국이지만 자전거 보면 자란이라고 부르고 오토바이만 보면 쌍욕을 하고 이런 나라지만 자전거 팩이 법을 지켜서 차도에서 맨 오른쪽쯤에 사실 과할 정도로 맨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팩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일렬로. 근데 반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2차선이었어요. 왕복 2차선 도로였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와버리니까 맨 앞에 자전거가 놀래서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첫 번째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브레이크를 딱딱딱딱 잡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뒤에가 더 늦을 거고. 그러니까 한 네 번째, 다섯 번째쯤에 있던 분이 앞에 자전거하고 그분 자전거 앞바퀴하고 살짝 터치가 나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균형을 잃고. 그거를 차가 박은 거예요. 그거를 8대 1을 주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그럼 100대 0이지. 그 8대 2가 나왔어요. 그게. 아직 이제 끝까지 간 건 아니고 1심인가 그런데 장난치냐고. 그건 차가 잘못이 없잖아. 자전거가 잘못이 없겠지. 애초에 그 자전거가 튀어나오게 된 원인도 그 차인데 중침차가 박았다고요. 중침차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도 로드 자전거를 한 2년 정도 열심히 탔잖아요. 위험해서 이제 안 타요. 차랑 같이 다니는 도로가 많이 위험해요. 옛날보다도 운전을 신새끼처럼 하는 사람이 좀 늘어난 느낌도 솔직히 좀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최고속봉, 가속봉, 그다음에 커브봉, 그다음에 산봉 순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빨리 3봉까지 와버렸어 지금. 처음에 오토바이를 사면은 알차를 사서 나 최고속도 200 찍어봤다, 250 찍어봤다, 300 찍어봤다, 와 하야부사냐 뭐 이러고 타다가 최고속도가 이제 위험한 걸 좀 알게 되면 이제 가속봉에 좀 빠져요. 최고속도는 안 내지만 제로부터 막 5, 60까지 한번 빨리 막 간다든지 5, 60으로 가고 있다가 딱 제낄 수 있는 타이밍 났을 때 빠르게 왕 한번 했다가 잠깐 속도 낸다든지 이런 가속봉에 잠깐 빠져요. 칼치기 하고 다니면서 이때도 많이 위험하죠. 이 다음에 이제 커브봉에 빠져. 뭐 피발령이라든지 한티제 뭐 이런 데 가서 커브를 막 이렇게 타. 커브 타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커브를 돌 때 라인을 따면 인앤아웃이나 아웃앤인을 하다 보니까 중앙선 근처로 타게 되잖아요. 그때 커브가 많은 도로다 보니까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 중앙선을 넘은 차랑 옆으로 누워가지고 커브 돌고 있던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위험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주변에 또 돌아가신 분 보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관두든지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피발령에서 2달 동안 3분인가가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겨울에 추워서 탈 수 있나요? 추워서 못 타는 건 없고요. 길이 얼어서 위험해서 못 탑니다. 겨울에도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로가 얼면은 이륜차는 진짜 위험해요. 바로 넘어져요. 길에서 못 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는 눈은 있어도 얼음은 없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타는 엔듀로 바이크들은 다 깍두기 타이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올라가게 만들어졌으니까 뭐 심한 데는 못 올라가지만 적당한 산 정도는 또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산이 덜 춥죠. 차라리 도로에서 100km 달리면 존나 추워. 근데 산에서는 어차피 달려봤자 2, 30km니까 산이 오히려 덜 추우니까. 오토방구 안전하게 타면 사고 안 나지 않음? 내가 안전하게 타도 상대가 이상하게 타는 새끼가 있으니까. 이번에 로드 자전거 돌아가신 분들, 뭐 피발령에서 돌아가신 분들 다 중침으로 돌아가셨어.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박아버리는데 뭐 어쩌라고. 초보여도 투어러는 고백이랑 타도 괜찮음. 저도 이제 초보자인데 고속 투어러를 타긴 합니다. 오토방구 정지선에서 신호대기에도 받치는 경우 많죠. 머시미가 그렇게 받쳤어요. 머시미가 지금 벌써 100대 0 사고를 2번 당했어. 서울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시골이 낫고 오히려 산이 나아요. 도심지가 더 위험해. 차 많은 데가 훨씬 위험해. 나는 빡돈 적은 있어도 사고 날 뻔한 적조차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똑같이 운전해서 빡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창문 내리고 막 이런 적은 있지만 저 지금 11년 무사고입니다. 산에서 자빠링 해봤자 타박상이지. 저 뭐 가면은 무조건 한 2번 정도 넘어지거든요. 타러 갈 때마다. 어디 멍들고 뭐 아프고 이 정도인 거고, 만약에 다쳐도 뭐 어디 그냥 골절 정도지. 안 죽으니까 일단 안 죽는 게 너무 중요하지. 근데 산에서 타는 거 어렵나 보네. 항상 넘어지면. 원래 그렇게 타는 거예요. 이거 아마 잠깐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나도 보고 정말 놀랬던 거거든. 10초만 보여주겠습니다. 저작권이 있을 거니까. 저도 이거 구독한 지 이제 이틀 됐습니다. 있는지도 몰랐어. 89브로스라는 채널이고 13만 명짜리 오토바이 중에서는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죠.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땅. 여기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 젖고 뭐 이런 것도 다 상관없고 이렇게 타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이지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그냥 던져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되게 튼튼해야 돼요. 내려서 당길 때도 많아요. 그냥 아예 내려서 오토바이를 당겨가지고 오토바이를 던져. 그럼 오토바이가 한 2, 3m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또 오토바이를 던져요. 2, 3m를.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요.
이게 차라리 나아. 저걸 근데 왜 하지? 돈 많이 주나? 레드불에서 후원도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아마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겠죠. 한번 해보면 왜 하는지 알게 됩니다. 괜히 산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땡겨도 뭐 속도뽕, 가속뽕, 뭐 커브뽕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냥 그걸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산은 산뽕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빠지면 중독성이 있어서 뭐 잘 못 나옵니다. 그리고 산뽕에 한번 빠지면 이제 알차를 별로 안 타고 싶어 해요. 산뽕이 끝이에요. 그 뒤에 없어. 보통 이제 많이 타시고 안전 같은 거 생각하시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 특히 이제 제 채널에 자주 오시는 하나구루님 있죠. 하나구루님이 이제 GS 계열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분이고 국가의 대표로 세계 대회 막 이런 데도 출전하신 적이 있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그분들이 타는 게 이제 약간 완전히 저런 산만 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듀얼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뭐 엔듀로하고 일반적인 도로하고 이렇게 섞어서 타는 데가 있어요. 일반 도로도 탔다가 이렇게 시골길도 탔다가 산도 탔다가 뭐 물 있는데 좀 건너갔다가 막 이 지랄을 막 몇 박 며칠로 하는 그런 계열이 있어요. 또 대회가 BMW에서 주최하는 그 오토바이 중에 우주 명차라고 부르는 1250 GS 어드벤처라는 게 있는데 그 오토바이 쪽에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그 오토바이는 이제 막 3명, 5명, 1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제 횡단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유명한 게 영화 배우 중에 그 영국 쪽 배우인데 제다이였던 사람 이름 뭐지? 이완 맥그리거가 이제 그쪽 계열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도 한번 찍었어요. 그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유라시아하고 미국까지 해서 지구를 가로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당연히 이제 막 한 달 뭐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거를 수회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더라고. 아무튼 그쪽 계열이 있고 아까 보여드린 엔듀로는 이제 뭐 어떤 산을 정상까지 찍고 내려오고 뭐 이런 건 거죠. 우리나라는 안 옴? 우리나라 대신 몽골 쪽으로 횡단했을 것 같다. 중국 몽골 쪽으로. 근데 산악바이크는 입문 장벽이 너무 세. 입문 장벽이 센 것도 있고요. 일단 몰라요 사람들이. 나도 몰랐어. 그래서 내가 도로 오토바이 알차 같은 거는 진짜 추천을 절대 못 해주겠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나 보고 관심이 있어서 뭐 흑자님 뭐 이거 재밌나요? 뭐 이거 어떤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다 그냥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근데 뭐 나이가 되게 많으시고 좀 느긋한 분들이시라면 할리 같은 뭐 이쪽으로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쪽은 이제 천천히 타는 바이크니까. 근데 오프로드 바이크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쳐봤자 어디 뭐 팔다리 부러지는 정도니까. 산악 바이크는 전용 산이 있나요? 아무 산 가능한가요? 전용 산도 있는데 보통 아무 산을 타죠. 제가 그 체험하려고 오프로드 바이크 체험시켜주는 데 돈 내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청주에. 거기 갔는데 내가 만약에 그 동네 주민이었으면 패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오프로드 바이크가 소리가 존나 큽니다. 튜닝을 안 해도 소리가 커요. 저는 그래서 전기 샀어요. 오해 없으시길. 흑자도 그런 민폐 끼치고 다니나? 저는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해서 전기로 샀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알차도 원래 서킷용이잖아. 앞으로 숙여서 타는 차. 근데 그 알차 서킷용을 길바닥에서 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서킷이 안전하고 차라리 산이 안전해요.